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다음 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네요. 자, 수업 주제가 시장 균형의 변화. 교사. 주택 매매 시장 수요가 줄고, 그러니까 주택 집 살 사람은 줄어들었대요. 그럼 집값은 하락하겠네요. 임대 시장 수요는 늘었대요. 임대차, 남의 집 빌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었대요. 그럼 임대료는 올라가겠네요. 자, 주택시장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볼까요? 뻔하죠. 감.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좀 모자라는 아이네. 을.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도 좀 모자라죠. 그 그래프를, 여기 매매 시장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수요 감소하는 거니까. 그럼 2에서 2-로 가니까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병정이 맞겠죠? 주택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 금액 증가하겠죠?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여기가 이제 임대차인데 원래 균형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예요? 그리고 임대차 거래 금액이겠죠. 그런데 수요가 늘어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로 가니까 임대료 오르고 임대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거래 금액도 요 기역자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서 거래 금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맞아요. 11번.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거기에서 고르래요. 각국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땡땡 건설 사업의 전체 공정이 85%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투입 예산과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편익을 비교한 결과 추가 투입 예산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대요. 그러면 이거 그만둬야죠. 마음이 아프지만 저기 기업번에 수백억 원의 예산은 이미 투입된 것이니까 이건 매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상당하여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또라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를 맡아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업번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부는 기업, 즉 수백억 원 예산, 이게 투입된 예산이니까 이건 매몰 비용이니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번 맞아요. 니은번. 니은은 추가 투입 예산, 는 땡땡 건설 사업을 계속할 경우 기후비용이, 당연히 기후비용이죠. 명시적 비용이겠죠. 기후비용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 합쳐진 거라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편익. 땡땡 건설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암묵적 비용이 아니죠.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지금 언급이 없지만 이 댐을 건설함으로써 다른 데에 투입될 그런 편익, 다른 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 그게 이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디귿보다 니은이 작다면 정부 선택의 순편익은 플러스겠죠. 추가 투입 예산보다 발생할 편익이 크니까 순편익은 플러스 양의 값을 갖습니다. 12번.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기업 땡땡 상품을 소개합니다. 개요. 일정 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예치하는 상품. 그럼 이 땡땡 상품은 뭐야?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 지금 현재 많이 주는 데가 2% 줍니다. 저축성 예금. 2% 받기 좀 힘들더라고요. 100만 원 넣으면 1년에 얼마 받는 거야? 네? 1년에 2만 원이야. 1년에 2만 원. 그럼 12로 나눠봐.
2만 원을 10으로. 그럼 월 얼마 받냐고. 이게 이자가 형편없다니까. 100만 원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러지. 1억으로 해볼까? 1억? 1억 하면 얼마 받아요? 200만 원 받아요. 1년에. 그러면 월로 나눠봐. 20만 원도 못 돼요. 1억 더 받자. 그러니까 요즘 이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이걸로 이자 받아먹는 노인네들 쌍꺼풀 터지는 거지. 이자가 날 때. 근데 IMF 때는 이자율이 20%였다고. IMF 때 이자율이 20%. 그때는 그냥 이 IMF의 영원하라였지. 떼돈 벌었죠. 돈만 있으면 떼돈 벌었죠. 자, 이제 IMF는 지나간 거고, 어디. 다시 12번 문제로 옵니다. 예치 기간은 1년 내지 3년, 뭐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충 1년은 3년 많이 들죠. 정기 예금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두 가지겠지. 달리식과 복리식이겠지. 니은번 매월 이자 지급식. 이자를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월 원금에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달리입니다. 달리. 그 다음에 디귿번은 만기 일치 지급식이야.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매월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가지고 거기에 또 이자를 더해요. 이게 복리죠. 자, 그럼 우리 참고로 달리와 복리의 원리금 계산법 이거 알고 가야 돼요. 계산 문제 아주 간단하니까 출제할 수 있다고. 금리는 어디서 결정돼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죠?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수요자하고 자금의 공급자가 만나겠죠? 수요자가 누구야? 기업. 가게가 만나. 근데 이 가게가 내가 어떤 기업에 내 돈이 갔다는 걸 알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직접 금융시장. 그 직접 금융시장에 어떤 게 있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투자신탁 회사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직접 금융이고, 내가 내 돈이 은행에다 맡겼는데 누구 어떤 기업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걸 간접 금융시장. 이제 간접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은행, 뭐 우체국, 뭐 협동조합, 농협이건 수협이건 또 뭐가 있어요?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들이 간접 금융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만나서 금리를 결정하죠.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할 때 달리하고 복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실질적인 금리하고 명목적인 금리의 관계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달리 일대 SN은 서미트 N.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 뭐라고 해? 원리금. 원리금 합계는 A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 이를테면 달리는 100만 원을 입금하고 저축성 계획을 들고 이자율이 10%라면 100만 원이 10%면 10만 원이죠. 그럼 이게 3년이라면 130만 원 받는 거야. 원리금이.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리는 100만 원에다가 N제곱 하는 거라고. N제곱. 그럼 이게 이를테면 100만 원에 10%에 3년이라면 해야겠네.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1 곱하면 121, 121이니까 1, 3, 3, 1이니까 133만 1,000원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만 놓고 보면 30만 원이 이자고, 여기서 이자가 33만 1,000원이 이자고. 그러니까 달리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리는 이렇게 비례하잖아요. 원리금이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비례하지만 복리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지만
이렇게 간다고. 이게 복리죠. 이게 달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달리가 유리해요? 복리가 유리해요? 당연히 복리가 유리하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줄 때 달리 금리를 높게 할까요? 복리 금리를 높게 할까요? 달리를 높게 해요. 복리는 좀 낮게 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뒤에 가면 역전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 관계. 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빼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일본이나 유럽의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이나 유럽은 명목 이자율이 없어요. 0이에요. 근데 물가는 2% 올라요. 그럼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예요. 이거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안 하면 누가 와서 가져가거나 화재당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냈었어. 명목 이자율이 2%야. 근데 지금 명목 이자율이 지금 우리나라 0.75죠. 기준금리 0.75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1%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율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0.25가 된다고. 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25라도 은행에다가 예금해야 돼요. 예금 안 하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고, 1이. 네? 그러니까 이 명목 이자율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라도 받아 먹어야 되지.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12번 문제로 와서, 참고사항은 뻔한 얘기죠. 만기 이전에는 해야 가면 낮은 금리 적용된다는 거고요. 자, 기억번. 기억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맞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니은, 복리식이죠. 목돈을 맡겨놓고 매달 이자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목돈을 맡겨놓고 매달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맞는 얘기지? 니은이니까 이게 달리식이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 니은번 맞네. 디귿번. 디귿은 복리인데 달리로 계산도, 달리가 아니라 복리. 니은번이 달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죠. 1년 반기면 1년 채워라 이거야. 1년 반기인데 6개월 만에 해야 그래? 그럼 이자 다 안 주겠다 이거잖아요. 일종의 경제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소득세 부과 방식이 변경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은 뭘까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보니까 소득, 과세표준, 소득이 높아지니까 세율이 더 높아졌죠? 그럼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뻔하죠? 예, 4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에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이웃집에서 꽃밭을 잘 가꾸어 놓아서 등교할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 이로운 외부 효과죠. 이거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과소 소비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면 되겠죠. B. 밤마다 이웃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즉 외부 불경제입니다. 이건 조세 부과해야겠죠. 소란세 부과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기억. A에서는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맞죠? 과소소비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로운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모자라고 해로운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넘쳐난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B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아니지. 사적 편익 근데 사회적 편익은 그러니까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만 만족감이 있지 옆집, 윗집, 아랫집 전부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이 작지. 사적 편익은 크지만 사회적 편익은 작아요. 니은번은 반대로 돼 있네요. 디귿번. A는 외부 경제, B는 외부 불경제 맞네요?
둘 다 소비에 있어서의 의구 효과입니다. 리을 독감 예방접종은 A가 아닌 B, 아니지, 거꾸로 돼 있네. 독감 예방접종은 플러스 의구 효과니까 B가 아니라 A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15번. 자료의 표를 완성했을 때 이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세대 간 계층 이동 결과를 나타낸 다음 표에 빈칸을 완성하세요. 단, 부모 세대 상층인 자녀 중 하층으로 이동한 자녀는 없다.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빈칸 넣기 해봐요. 재밌어요. 자, 여기 이제 부모, 자녀 세대, 7, 20, 30. 7, 20, 30이니까 이거 합치면 뭐가 돼요? 57. 이게 계층 세습이죠? 그리고 지금 얘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하강이동. 이 중에 저 위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줬어요. 부모 세대 상층. 부모 세대 상층인 자녀 중 하층을 이동하는 사람은 없대요. 이게 0이래.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10, 30, 60. 그 다음에 여기 15, 50, 35 했으니까 이거 재밌어. 이제 해봐, 여러분. 얼마 들어가야 돼? 3. 얼마 들어가야 돼? 27. 60이니까 3. 15니까 5. 30이니까 5. 끝났잖아요. 재밌잖아, 이거. 자, 1번. 부모 세대의 계층주의가 대물림된 비율은 57%이다. 57%이다. 맞네요. 세습, 대물림 같은 말이니까요. 2번. 틀린 거 불러야 되죠. 자녀 세대 중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가 중층인 비율은 3%이다. 맞습니다. 자녀 세대 중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이야. 부모가 상이고 자녀가 중. 이거네? 3이네. 3% 맞고. 3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하강 이동한 사람은 4배이다. 확인해봐. 상승 이동이 35죠? 네. 여기가 35고 여기는 8이니까 4, 8에 32니까 4배 이상이네. 4배 이상. 맞고요.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자녀 세대에서 계층 지위가 대물림된 비율은 중층이 상층보다 높다. 자녀 세대에서니까 자녀 세대에서 중층은 얼마예요? 50분의 20이에요. 그러면 40%고 그 다음에 중층은 상층은 15분의 7이에요. 15분의 7이면 40보다 커요, 작아요? 47에 28이니까 이거 40보다 작잖아. 40보다 작죠? 15분의 7이면 이거 얼마 나와? 70 나누기 15 해봐. 4로 하면 60? 40보다 크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네. 상층이 크네요. 상층이 크. 상층보다 높네. 그래서 틀렸네. 거꾸로 돼 있네요. 16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설명, 옳은 것. 일본의 라면은 19세기 후반 일본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팔던 국수의 일종이었다. 이후 1950년대 어묵을 기름에 튀기는 것을 본 일본인이 면을 기름에 튀기면서 인스턴트 라면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한 기업이 삼양라면이 일본으로부터 인스턴트 라면 생산 기술을 전수받아 생산을 시작하였다. 처음 라면을 접한
한국인들은 라면을 섬유의 한 종류로 우회하여 먹으려 하지 않았으나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라면이나 사골라면 등이 만들어지면서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라면은 일본의 발명품이죠. 근데 세계 수출 시장 1위는 한국이라는 거 자랑스럽게. 자, 이제 문제로 와서 기억은, 자, 라면은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죠. 직접 전파로 인해 등장한 문화 요소고요. 니은번, 니은은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라면.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 발견이 아니라 발명으로 봐야죠. 라면의 발명. 정답은 디귿 니을이겠네요. 디귿에서는 생산기술의 전수, 문화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가 작용한 거겠죠.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을, 김치라면, 직접 전파했다는 문화융합이죠. 김치버거, 김치라면, 다 이게 문화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17번. 가에서 많은 어느 연구 과정을 나열한 건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볼까요? 가에서 독립변이는 자아존중감이다. 확인. 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독립변인이고요.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입니다. 1번 땡. 2번. 다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답번을 보세요. 땡땡시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 나오는 순간 대표성 없습니다. 그럼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땡땡시 고등학생 중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고 가정 형편이 상중하 이것도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동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있게 표본을 선택하면 그때는 대표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 말 없이 뭐 100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전혀 대표성이 없어요. 따라서 이 대표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일반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와 마에서 연구자의 적절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가가 뭔데요? 문제 제기죠?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잖아요. 마는 뭐예요? 대책 마련이죠? 이때는 그 가치가 조금 더 많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가나 마나 모두 가치가 개입돼요. 그러나 누가 더 많이 개입된다고 그랬어요? 마. 대책 마련 단계, 제안 단계에서 가치가 더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다와 달리, 다는 설문조사죠. 라는 가설이 타당함을 확인했대요. 자, 이 두 가지 모두 엄격한 가치 중립 요구된다. 맞잖아요. 자, 엄격한 가치 중립 요구되는 세 가지 단계 얘기해 보세요. 자료, 수집 분석 및 통계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및 통계화.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이 세 단계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그 전 단계는 소극적 가치 개입, 마지막 단계는 적극적 가치 개입.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제 88번으로 갑니다. 편원 질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에 하나이다.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사회가 변하는 거고요.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진보와 퇴보를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숙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회 구조면에서 본 거예요? 방향면에서 본 거예요? 방향면에서 본 거고요. 사회 구조면에서 본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죠. 자, 1번. A가 진화론이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A에서 예가 나와야 돼. 그렇죠? A가 진화론이라면 이 진화론은 서구적 시각이잖아요. 퇴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오직 진보만 있을 뿐이야. 따라서 우리 선진국은 오직 진보만 하니까 우리 따라와. 그럼 너네들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서구적 시각이잖아요. 1번은 틀렸고. 2번. B가 순환론이면 다에서 둘 다 예가 나오네. 다에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가? 아, 순환론에서는 아니오지. 진화론에서는 예죠. 여기서 사회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걸 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만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하면 경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경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보다도 더 바람직한 용어가 경제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 발전도 마찬가지죠. 사회 개발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잘 된 것을 우리가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보만을 의미할 때 사회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 나가 저 위에 나의 질문이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가? 예 하면 순환론이겠죠. 그럼 B는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순환론이 잘못된 거지. 순환론에서는 예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순환론이 아닙니다. 3번도 틀렸네. 그럼 4번이 정답이겠죠.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A는 아니요라고 했죠. 그럼 A가 뭐예요? 순환론이고 B가 예라고 하니까 예 하면 이게 그 문제가 아니구나. 나로 가야겠네. 이면 나에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가의 질문에서 A는 그럼 뭐예요? 아니오니까 순환론이죠. 그러면 나 질문에 대해서 또 A, 이 순환론 예라고 해야 되죠.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명 퇴보할 수 있는가? 예! 맞잖아. 잘 생각하세요. 집중적으로 막 헷갈려요. 그래서 4번만 맞아요. 넘어갑니다. 그림의 A에서 C,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3가지 옳은 분석을 찾으라고 했네요. 각각 공공보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실선이 예고요, 점선이 아니옵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이거 예 하나밖에 없죠. C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회 서비스고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딱 하나 있죠. A는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석 끝났네요.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C는 사회 서비스.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A가 사회보험이었죠? 사회보험에는 이런 거 없어요.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은 공공부조거나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A만 해당이 돼요. B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도 무조건 받아요. 그러면 3번으로 가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공공부조죠. 이런 특징은 B에는 나타나고 A, 사회보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 C에는요? C는 전액 부담이에요? 일부 부담이에요? 일부 부담이란 말이에요. 다시 재원을 사회보험은 상호부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 회사, 개인이 공동부담하죠? 능력에 따라서 공동부담, 그 개인은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혜택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100% 세금만 가지고 하죠. 사회 서비스는 일부 세금에다가 일부는 개인 또는 구호단체의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사전 예방적 성격은 딱 하나밖에 없죠. 사회보험만 사전적이고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사후적입니다. 그 다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한다면 사회보험만 보편적 복지고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로 간다, 선별적 복지로 간다? 보편적 복지로 갑니다. 그래서 박원순하고 오세훈하고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 이 급식도 없고 싸웠다가 서울시에서 주민투표했죠. 오세훈 잘랐죠. 오세훈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고 박원순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고 오늘날 선진국은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각각 기능론, 갈등론, 미시적 관점인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래요. 자,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A의 관점은 C의 관점과 달리 학교 교육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지배적 가치를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수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A 관점은 기능론. 그러면 C는 갈등론이겠죠. 자, B의 관점은 보나마나 상호작용론이겠네요. A, C의 관점과 달리, 즉 거시적 관점과 달리 능동적 존재로서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와 그 해석에 주목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B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1번 A 기능론의 관점은 학교 교육이 지배집단의 가치를 전수시킨다고 본다. 땡. 지배집단 나오면 갈등론에 해당되고요. 2번 B의 관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은 상황적이 나오면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상대성이 강하게 적용한다. 2번 정답이네요. 3번은 C의 관점 갈등론.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 기능론이잖아요. 잘못돼 있고 A, B는 것이 땡. A하고 C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인 B가 미시적 관점입니다. 9의 1번 다음에서 가블이 예상하는 1년 후의 환율 변화로 옳은 걸 찾으래요. 1년 후의 환율 변화.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답니다. 한국인 값은 국내 채권의 연간 수익률이 10%. 미국 채권의 연간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 채권을 샀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일단 값, 원포달러는 상승이니까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인 을은 다음 달에 가족과 함께 가기로 한 미국 여행을 1년 뒤로 미뤘대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겠죠? 네. 일본의 입장에서 M4 달러 환율이 1년 뒤로 미뤘으니까 M4 달러 일본의 입장에서 M4 달러 환율이 미루는 거죠.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미루고 만약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갔다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일지 요야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방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자, 기억번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게 28가지를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 암기 안 해도 되는데 모든 정책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만 해당되니까 근데 그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억 1번은 맞고요. 니은은 국방위원회, 이거 상임위원회죠.
법률안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맞고 2번도 맞고요. 3번 디귿이 정부 이송이네요.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부권이죠. 거부권. 그럼 제의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못한다고 아까 이미 공부했었죠. 그러면 4번이 틀렸는가 봐요. 리을 공포. 리을 공포는 디귿.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조직기간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 문제. 근대 정치 사상가 갑을 우리가 근대 정치 사상가 하면 세 사람이 나오죠. 홉스, 로크, 루소. 근데 지금 두 사람이네. 갑을. 갑. 자연 상태는 평등한 상태이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사적 소유 사유재산 나왔으니까 루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더 보면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과 부자유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고 일반의지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일반의지. 이게 참 어려운 용어인데 이퀄 공공선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행복 이걸 일반의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반의지 즉 공공선은 선을 향해요? 악을 행하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스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값은 누수입니다. 을.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해줄 권위체가 없다. 개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상태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에 개인들은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 누구예요? 로크입니다. 로크. 홉스가 나오려면은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든가 뭐 전쟁 상태라든가 뭐 절대군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연 상태를 완전하지 않은 불안전하다고 그랬죠? 왜 불안정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니까. 그래서 이 로크는 정무 선악설 근거로 해서 백지이론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누소, 을은 로크. 차이점 아시죠?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값은 누소는 대의민주제를 땡. 대의민주제는 로크고요. 누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2번. 로크는 국가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이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답. 이권 분립론이 로크가 주장한 거고요.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론으로 완성시키죠. 그 다음에 3번. 갑과 달리 을은 구성원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땡. 을은 로크니까 당연히 저항권 인정합니다. 누소 입장에서는 저항권이 의미가 없죠. 있을 필요도 없고 없을 필요도 없고. 왜? 직접 민주정치니까 저항권하고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죠. 홉스는 저항권 인정하지 않죠. 절대군주에게 대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을과 달리 값은 루소는 주권이 군주에 있다고 하면 둘 다 군주주권, 아니 국민주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로크도 군주주권, 루소도 군주주권이니까 이것도 틀렸네. 4번 문제. 밑줄 친 기억리언 법적 판단은 옳은 것. 영희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자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참 용감하죠. 모르니까 용감한 거라고. 소송 중 영희는 이게 소송해봤자 깨진다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소송 중 영희는 해당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여기 또 똑똑한 채 했네. 헌법에 위반된다면 법원에 위헌법률 재청을 신청했으나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이에 영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 심사형이겠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민법 규정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네요. 용감한 영희. 자,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기억, 법원은 니은, 위헌 법률 심판에서의 결정 권한을
갖는 게 아니죠. 위헌법률 심판 이거 누가 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사법기관이 법원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은 사법기관이 2개예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영의는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니은이 뭐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수 아니죠. 소송 중이어야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2번도 틀렸고. 3번, 영의가 청구한 디귿이 헌법소원. 이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디귿 맞나요? 네, 맞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맞고. 4번에 영의가 니을에 불복할 경우 해결책 없습니다. 헌법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 재항고 할 수 없어요. 5번 갑니다. 자,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게요.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대 민법의 3가지 기본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 즉 사유재산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즉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이 3가지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죠.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칙들은 독과점, 빈부격차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각각 소유권 공공,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보완된 거죠. 수정 보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6가지네. 그러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3가지고.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기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게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1번 틀렸어요. 기역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꿔야 되고. 2번. 니은은 과실책임주의죠.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땡! 지금 현대 민법은 6가지 기본 원리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디귿에 따르면, 즉 소유권 공공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땡!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니을에 적용한, 니을이 뭐죠? 무과실 책임. 예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이거죠. 전기장판을 구입을 했어요. 어디지? 그 롯데 하이마트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했어. 가지고 중간으로 탁 켜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등에 화상을 입었네. 그러면 2군데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 하이마트 가거나 아니면 전기장판을 만든 제조회사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전기장판의 과실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제조업체가 자기가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즉 무과실을 지들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죠. 무과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하자고요.